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단 라이브 김대용입니다. 새해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연일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라 밖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 물류와 에너지 교육의 중심인 중동 지역은 확전 조짐을 보이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이 같은 지구촌 난제들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구족으로 단정하시면서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와 한반도 평화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오늘 이루어진단 라이브에서는 평생을 외교관으로 그리고 유엔의 수장으로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계속 바쁘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중국 갔다가 돌아오신 것 같은데 예, 중국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중국의 그 중소기업연맹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축사를 하고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북한 얘기인데요. 예. 북한 요즘 심상치 않거든요. 예. 뭐 서해안에 이제 포사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게 아마 사상 처음일 텐데 대한민국을 이제 주적으로 했어요. 여기에다가 어제는 보니까 민화협 같은 이제 남북 대화 기구 이것도 이제 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총장께서는 누구보다 북한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북한 왜 이러는 것 같습니까? 제가 유엔 사무총장 10년은 물론이고 그 전에 한국의 외교부 장관 또 외교부 직원으로서 남북한 관계는 늘 그 최우선 순위의 그 과제였죠. 제가 1991년에는 그 남북한 그 핵 통제 그 비핵화 공동선언에 5명의 대표단 중 제가 참석을 해서 직접 관여도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북한 간에 좀 화해롭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제가 여러 차례 그 북한 당국도 만나고 그렇죠. 그래 3차례에 걸쳐서 북한 방문이 약속이 됐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취소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 취소됐죠 그때? 그건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죠.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왔을 때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기자들의 질문이 북한의 그 인권 문제도 거론하겠느냐. 당연히 거론해줘. 이렇게 답변한 데 대한 그 반응이고 뭐 하여튼 2번, 3번 전부 다 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 러시아의 그 푸틴 대통령 뭐 이런 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북한 가는 거가 완전히 확정이 됐는데도 마지막에 취소를 해서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전 유엔 회원국을 거의 다 방문했지만은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그 북한 땅을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건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북한이 대한민국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뭐 상종을 하지 말라. 뭐 상종을 하지 말자. 대사변을 일으키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 것이 지금 북한의 정세가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경제는 대한민국의 거의 뭐 하여튼 1000분의 1 수준 정도뿐이 안 되는 그 국가 이
GNP 같은 것은 규모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그 비교가 안 되고 1년에 그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 정도뿐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이 우리 100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네. 물론 인접국 중국이나 또 러시아의 그 무기를 팔아서 대체하는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죠. 식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다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그 주민들의 이 경제를 갖다 높이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 시장이 그전에는 그 주민들 간에 네. 그 마당이 열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지금 계속 강성으로 한국과 관계를 끊겠다, 대사변을 일으키겠다 이런 것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보고 대신 그 안보적인 면에서 우리가 늘 아주 단단한 준비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더 이제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이제 아주 무서운 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을 초토화해버리겠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자위적 국방력하고 핵 전쟁 억제 강화거든요. 이제 핵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991년 그때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저기 이제 화면에 보이면은 저기 이제 이게 한 30년도 더 된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반 전 총장 보여요. 저기 나오고 있고. 자,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한 게 아니고 더 노골적으로 핵 개발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제가 대표단의 하나였고 네. 핵 통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핵 통제를 해서 제가 핵 통제 공동위원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직접 북한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이 강제 사찰. 그러니까 남북이 핵을 서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서로 그 강제 사찰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북한이 계속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지고 말았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 미북 간의 또 핵 협상이 제네바에서 이루어지고 또 신포에 이런 여러 가지 북한의 조건을 들어서 우리가 이 경수로를 갖다 지어주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했지만은 이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북한이 그렇죠. 6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혹시 금년에 핵실험을 제7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러한 참 우려스러운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한 가운데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 간의 아주 굳건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고 또 한미일 간의 공조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은 아주 마땅한 그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북한이 이렇게 거의 단말마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심리 상태가 정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지경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 대비를 철저히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이 말하는 데 대해서 너무 아주 그 공포심에 떤다든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그 안보 태세를 더욱더 굳건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동맹과의 관계,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그 동맹 가운데도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한미 동맹을 굉장히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이게 너무 미국에 치우친 거 아니냐, 편향된 거 아니냐, 경사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은 맨 첫 번에 이 군사 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모든 우리의 그 생활의 모든 면을 다루는 가치 동맹으로 확대 발전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그 한미 동맹은 제자리를 차지하고 하면서 네. 완전체로 진화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그 4월 26일 워싱턴 선언에서 핵 협의 그룹, 예.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을 창설을 했고 예. 미국의 그 전략 자산, 예를 들어 전략 자산이라면 핵 항공모함이라든가 B1, B2 전략 폭격기라든지 또 F-35 그 스텔스 전투기 등등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아울러서 유엔 후방사가 일본에 배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과도 한미일 그 공조 체제를 갖다 확실히 한 것, 이런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갖다 확실히 하는데 아주 가장 큰 그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유명한 미국 외교협회 회장 예, 예. 리차드 하스, 예. 이분 잘 아시죠? 예, 저 잘 알죠. 예. 예, 예. 그분이 그 쓴 책 가운데 대외 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한다. 예, 예.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러니까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선거가 이제 중요한 거가. 예, 예.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외 정책이 확 바뀌기도 하거든요. 자, 올해 보면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세계 주요 선거 일정이 쭉 있어요. 그래서 예. 지구촌 슈퍼 선거의 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표를 보면은 타이완 총통 선거 이제 어제 끝났죠. 그리고 3월에는 러시아 대선, 4월에는 우리나라 총선, 예, 예. 그리고 인도, 멕시코, EU, 영국 이제 줄줄이 선거가 있거든요. 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11월에 예. 미국 대선 같거든요. 예, 예.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 안보 환경도 이제 확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미국 대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한 70여 개 나라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이제 금년 11월에 미국 대선은 미국 대선이기도 하지만은 전 세계의 경제 그렇죠. 또 안보 네.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그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상당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에 한미 동맹은 거래적인 성격을 많이 띄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한 것이 하노이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됐었을 때는 한미 동맹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그 영향을 생각합니다. 받는다면 어떤 영향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를 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아. 주한미군 주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5배의 방위비 분담을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이 거래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또 이분이 또 즉흥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날 한미 안보 동맹에 대해서 굳건하게 그걸 갖다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하면은 사실은 우리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 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미 동맹에 대한 해석이나 또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한미 동맹을 마치 뭐 냉전 동맹이다. 또 어떤 또 고위 관리는 선택적 동맹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그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한미 동맹에 관한 하는 정권의 그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그 스탠스를 갖다 맞이해야 되는 거냐. 이것이 우리 국가의 장래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조그만 그 차이도 있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정쟁의 요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 선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야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우리 안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북한이 저런 식으로 거의 막말 수준의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요소는 완전히 그 배제를 하고 순수한 그 한미 동맹 관계에 초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체형 핵 확장 억제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체형. 그 어떤 내용이죠? 일체형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4월 26일 날 합의한 그런 내용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안보는 미국과의 그 동맹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일 관계도 한번 살펴볼게요.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성과 하면은 한미 동맹 강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두 번째 꼽으라면은 한일 관계 개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총장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미 이 두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발언 저희가 영상으로 담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맹의 그 굳건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또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이런 그 한일 간의 그 관계도 좀 정상화시켜서 인접국으로서 모든 국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보면은 그때 당선인 시절에 반 전 총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일 관계 개선이 국제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얘기죠? 물론이죠. 저는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에 따라서 많은 또 다른 정책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한일 관계가 이제까지 안정적인 체제로 가지 못하고 요동치는 이런 관계로 갔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는 과거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김영삼 정부에서는 외교안보 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외교보좌관을 이렇게 하면서 그 두 대통령께 그런 식으로 늘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국 우리 국민들이 우리 조상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그 여러 가지 이 역사적 고통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과거에 전부 다 그 전제적인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디 엘더스라고 세계 원로 그룹의 부의장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대통령을 했다든지 노벨 평화상을 받은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원로 그룹을 만들었는데 넬슨 만델라가 만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거는 닫는 것이지 여는 것이 아니다. 여는 것은 미래다. 라고 이렇게 아주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싸우면은 결과적으로 잃는 것은 미래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이러한 경우가 많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일본의 여러 가지 한국 여성에 대한 것 또 이 징용공에 대한 걸 하면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21세기에 살고 또 한일 간에도 이 정상 간에 여러 차례
좋은 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지켜나가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저는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의 그 바뀜에 구애받지 않고 늘 그 일관된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저는 그 외교 안보에 있어서 큰 업적으로 다 이게 평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미래지향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과거는 잊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굴욕 외교다, 굴종 외교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일본도 정치가 요동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자주 되고 또 이제 총리가 주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 천황은 거기에 이제 관여를 잘 안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또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벌써 서너 차례 이렇게 하면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에 여러 가지 아주 호흡이 맞는 이런 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를 잘 잡아서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한일 간의 관계를 좀 반석 위에 올려놓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이런 그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일본 생각합니다. 측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하나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북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한테 위로 전문을 보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위로 전문을 보냈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한미일 삼각 동맹을 이간시키는 그런 수책으로 그 기시다 총리한테 각하라는 언어를 호칭을 썼다 이렇게 해서 그 상당히 그것이 언론의 그 관심을 끌었는데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각하라는 것은 이제 외교적인 그 관례에 따라서 이 대사급 이상 되는 사람은 전부 다 대개 각하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그거를 빼고 이 메시지를 보냈다는 그 자체 그거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평가를 미래지향적인 그 면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지금 그 한 사례를 보고서 지금 일본이 북한이 일본과 뭐 관계를 어떻게 정상화한다든가 이런 거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종의 그 이란 그 여러 가지 이 지진이라든지 큰 홍수라든지 또 어려운 일이 날 때에 이런 그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그러니까 동북아 질서가 보면은 이게 블록화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 안보 상황에서 이게 블록화가 되고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 일부에서는 신냉전 체제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을 꼭 블록화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푸틴이 김정은을 만나고 또 그건 필요해서 만난 겁니다. 김정은도 필요해서 만난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포탄은 떨어지니까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지원받고 대신 또 인공위성이라든가 미사일 기술을 좀 그 도와준 이런 경우죠. 이걸 갖다 중북러의 그 블록된 한미일의 블록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그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니냐. 아울러서 중국과 북한이 가까운 사이지만은 저는 중국이 절대 중북러 블록의 일원으로서 가담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순조롭게 해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
한미일을 대항하는 중북러의 그 블록에 중국이 그렇게 쉽게 가담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예. 현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 지금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에 조태열 신임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 장관에게 축하 전문을 보냈어요. 이거 어떤 신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한중 간의 그 수교 관계가 지금 30년 이상이 됐고 또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한중 간의 관계가 어떤 그 프레임워크에 관해서는 사실은 최상의 지위까지 가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과 북한 간의 여러 가지 관계 또 특히 더 중요한 거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참 원만하지 않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도 책임이 많이 있고 또 미국도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미중 간에 자주 이렇게 정상 간에 소통을 해가면서 네. 관계를 갖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글로벌한 문제들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과 중국이 손을 합쳐서 글로벌한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거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재직 시에 2015년에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채택이 됐고 이것이 2016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날.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긴밀히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뿜어 올리고 있는 그 이산화탄소를 100으로 볼 때 중국이 차지하고는 그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3분의 1, 거의 3분의 1 이상을 하고 네. 있죠. 미국이 14%입니다. 이 14%하고 28%를 합치니까 42%가 되죠. 세계의 거의 반을 미국과 중국이 그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그 제가 재직 중에 미중 간의 관계가 아주 원만해서 참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전 아주 행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점을 제가 왕이 외교부 장관에게도 작년 8월 달에 네. 갔었을 때 얘기를 하고 또 특히 이 대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국이 좀 현명하게 해서 불필요하게 자꾸 긴장을 그 양안 간에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점을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기후 위기는 좀 이따가 2부에서 저희가 다시 또 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고요. 이 미중 대리전 양상을 띄었던 타이완 총통선거 어제 이제 끝났죠. 예. 끝났는데 이제 결과는 보니까 친미 독립 성향의 이제 후보 라이칭거 예. 이게 이제 당선이 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예. 예를 들어 중국이 압박을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중국이 이제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럼 미국이 또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한미 동맹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양안에 개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TV를 보니까 이 CCTV 등 모든 그 방송들이 이 선거에 대만에서 선거에 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칭더가 이렇게 돼서 이 친미 성향으로 다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양안 간에 큰 어떤 긴장이 금방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도 첫 번째 코멘트가 그 양안 간의 어떤 그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군요. 보니까 중국은 제가 이런 문제를 그 왕이 부장한테도 얘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 이거는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실제상 지금 그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대만 따로 하고 중국이 따로 하지만 실제상 이 관계는 대만 양안 관계는 남북한 관계하고 다릅니다. 남북한 관계는 지금 아무런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안 관계는 상당한 교류가 오고 가고 있다. 주민들도 서로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협력도 있는데 다음은 이 해협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이것이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로 좀 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중국도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중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안 관계를 잘 그 조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저는 그 기대를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제 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예, 예, 지금 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확전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대규모 공습을 예멘 반군한테 예, 예. 했거든요. 예멘 반군은 또 즉각적으로 보복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출길도 막히고 원유 수입도 안 되고 예, 예. 비상 상황인데 공급망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하마스와 이제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단순히 그 둘 간의 그 전쟁이 아니고 이 중동 전체에 미치고 중동 전체에 미치는 것이 국제적인 공급망 그 위기죠. 위기로까지 한 것은 맞습니다. 이 홍해에서의 여러 가지 그 긴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이 이 홍해에 있는 그 후티들을 공격한 것도 대개 그런 걸 막기 위한 그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유엔 사무총장 10년 동안에 제일 신경 쓰면서 가장 많이 그 만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고 또 이 중동 지도자들입니다. 사실은 그 2009년에 제가 재직 중에 제1차 그 가자 위기가 생겼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중동 지역을 전부 다 다니면서 단시간 내에 제가 휴전을 이끌어냈죠. 이번에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그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 네타냐후 총리나 이스라엘의 총리 지도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리적인 이웃은 조화롭게 같이 살아가는 방법뿐이 없다. 네. 땅덩어리를 떼어서 얼른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니까 서로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서로 참 친절하게 같이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제가 늘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제가 중동 사태가 좀 심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 개인 자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는 못 만났지만은 그 헤르조크 대통령을 만나고 또 언론도 만나고 또 이 팔레스타인 가수들 정부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 제국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좀 화해적으로 중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중동 전체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아무도 이걸 갖다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전 세계의 그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까지도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그 대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대응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유엔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유엔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일부에서는 뭐 유엔 무용론, 뭐 죄송합니다. 유엔 전 사무총장을 앞에 두고 유엔 무용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정서가 그래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재직 중에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자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는 저도 왜 유엔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나름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현재 들어가서
아랍의 국가들을 전부 다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뭐 등등 여러 나라를 다 이집트까지 가서 단기간 내에 그 휴전을 이끌어냈었죠. 이번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엔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들이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이 193개국의 그 회원국으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국가들이 다 합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엔에 대한 비판이 유엔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기자들한테도 만약 오늘 유엔을 없애면 내일 유엔을 다시 창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만큼 유엔이 이 보편타당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기관도 여기에 어떤 나라도 어떤 기관도 같이 맞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엔을 모든 회원국들이 잘 이렇게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죠.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가 다행히 안전보장이사회에 그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그렇죠. 2년간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또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오신다니까 귀한 사진을 하나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은 1956년 반기문 전 총장께서 사용했던 초등학교 6학년 산수 교과서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책 뒷면을 보면은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유엔의 도움으로 편했다. 예, 예. 그러니까 유엔의 원조를 받아 만든 책으로 공부한 반기문 어린이가 훗날 이제 유엔의 수장이 됐다는 건데, 자 이제 우리도 제3세계 가난한 국가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될 때가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글로벌 중추국, 뭐 실안 이런 것들 아마 맥이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6살 때 한국 전쟁이 났죠. 그렇게 하고 전쟁 중에도 그때 교육열이 있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저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유엔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늘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 브라운이라고 전 영국 총리를 제 특사로 임명을 해서 이 교육, 그러니까 education first, 교육 제일주의다라는 그 캠페인을 해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교육은 모든 거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때 유네스코나 또 웅크라라고 유엔 한국 부흥 지원단의 협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러한 그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다 놓쳤을 것이다.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저는 많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국내에서도 다니면서 젊은 학생들에게 이 참다운 교육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기후위기 그리고 우리 국내 문제죠. 국민 통합과 관련된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높았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해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가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이 1.48도였습니다. 지난해요, 지난해. 근데 올해는 이것보다 더 높아갖고 환경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5도. 그렇습니다. 이걸 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길한데 기후 위기 자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유엔 사무총장 이 10년 중에 가장 그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전 세계 국민들과 정부의 그 어떤 그 역량 또 이 정책을 갖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기여를 했다. 그러나 다만 이 정치인들이 이러한 그 유엔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 국내 정치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WMO라고 유엔 그 세계 기상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은 우리한테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위 그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썼죠. 글로벌 와밍 온난화. 그러다가 지금은 그 와밍 단계는 이미 지나서 1.15도가 벌써 올라갔다고 이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0.35도뿐이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시청자분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업화 그 당시 지구 평균 온도와 비교해서 뭐 한 1도 오른 게 뭐 그 대수냐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0점 몇 도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기후가 올라가면은 기상에 좀 더 이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떤 그 가뭄을 극심한 가뭄을 초래한다든지 또 홍수 막 이런 것은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 북극과 남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녹습니다. 저는 북극과 남극을 벌써 4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많은 그 언론인들 데리고 그 KBS의 그 황상무 당시 저 특파원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매번 갈 때마다 북극에 그 얼음이 녹습니다. 오늘 같은 데가 내년에 가면 벌써 이게 녹아서 질척질척한 진흙이 되고 그다음에 남태평양과 캐리브에 있는 많은 그 작은 섬들은 이 해수면이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그 물에 잠깁니다. 예를 들어서 2050년까지 우리가 1.5도를 갖다 마지노선을 막지 않으면은 해수면이 60cm에서부터 1.5m까지 올라간다. 아, 해수면이 상승한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에 해수면이 60cm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서울 시내, 인천 시내를 갖다가 전부 다 물에다 덮었다 그러면요. 우리 가장 높은 롯데 호텔이라든지 또 여의도에 있는 그 뭐 63빌딩 전부 다 이게 물에 약 60cm만 잠기면 아무것도 못하고 전기 끊어지고 자동차도 못 가고 우리 생활이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면을 어떻게든지 60cm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후 온도를 1.5도 밑으로 내려야 된다. 이런 것이 아주 절대절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화를 금방 우리가 줄일 수도 없고 이러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 어떤 강한 그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그 문제다.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고 2040년까지 또 40%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전 뭐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같은데 또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지금 많은 그 미세먼지를 갖다 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한점 대한민국의 그 이산화탄소가 100%라면 포스코 공장 하나가 12%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2030년까지 이 고로 석탄으로 쓰는 고로 8개를 8조 원을 들여서 전부 다 이 수소 환원으로 다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035년까지는 모두 전기 자동차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모든 산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거기에 호응해서 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 혼자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기후변화에 관한 한 늘 아주 열정적으로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젊은 층부터 지도자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요거 관련돼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예. 외국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이 예, 예. 관심이 없는 것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예, 예.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주장을 예, 한번 예. 모아봤거든요. 예, 예. 그거 한번 먼저 예,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solemn duty to protect America and its citizens.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Accord. And I don't think we should demonize oil and gas. I think we should say, look, that is obviously necessary in the short term and the medium term too. The climate change alarm is somewhat overblown in the short term. It's still a concern in the long term, but I think it's exaggerated in the short term. 자, 결국 법적 구속력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예. 조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안 지켰을 때 어떤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을 포함해서 제대로 잘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아주 크게 그 잘못을 했는데 탈퇴해버리죠. 그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그 조약인데 그 다행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1월 20일 날 바로 재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갑니다만 4년이라는 세월을 많이 우리가 허송을 했다. 미국이 안 하면은 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그 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볼 것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 위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정책적인 그 우선순위를 갖다 두어서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때에 그 2050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화제를 한번 바꿔서 국내 정치 얘기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며칠 전에 보니까 한 기념식장에서 우리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이제 쓴소리를 좀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어봤는데 예, 예. 먼저 한번 예, 보시겠습니다. 예, 예. 분열과 갈등이 과도하게 분출하는 나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오름판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나라와 국민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불신과 무책임, 증오와 적대감이 만연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미래 개척에 정치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게 와닿는 게 정치가 나라와 국민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참 와닿는데 특히 이제 통합을 강조하셨어요. 예, 예. 왜 통합이 중요한가요? 지난 1월 6일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 가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모든 그렇죠.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10대 안에 들어가는데 네. 사실은 정치적인 그 역량이나 정치 상태는 거의 그 후진국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하고 좀 부끄럽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우리 국내 정치를 좀 더 화합되고 단합된 이런 그 정치로 다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파 간에 좀 더 상당히 그 의견이 다르는데 사실은요. 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계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소용돌이 치는 이 세계 과정 속에서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가지고 서로 그야말로 생사를 걸듯이 투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개탄스럽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일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때마다 제가 그분들한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세계 시민 정신을 가지고 좀 더 국민을 위하고 또 세계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 폭넓은 정치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그 아주 편협된 그 정치적인 그 이익이죠. 정치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큰 걱정이다.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인데 네. 금년에 4월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그야말로 이 100년 대계를 보는 이런 정책, 100년 대계를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아주 일관된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한테 진짜 정말로 호소를 합니다. 네. 그 4월 총선 얘기가 이제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정치권을 보면은 참 특이한 게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지금 활발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준석, 이낙연 등 전직 여야 당 대표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도 이제 특이한 것 같고요. 혹시 신당 쪽에서 영입하면은 참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요청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런데 그 관심을 두지 않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있지만은 제가 그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이 우리가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정강을 내놓는데 그런 것은 정강 자체는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그걸 지키질 않고 또 국회가 완전히 거의 파행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따끔하게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좀 따끔한 그 교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그 유엔 사무총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대한민국 국민인 거 아주 자랑스럽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이제는 21세기 지구가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글로벌 시티즌, 그 세계인, 세계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유엔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인 오스의 비엔나에 반기문 센터 포 글로벌 시티즌스, 그러니까 세계 시민 정신을 위한 반기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또 여성, 또 아프리카나 개도국에 있는 모든 그 젊은 층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자랐을 때는 그야말로 세계의 시민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제가 많은 군데에서 연설을 하고 강연을 합니다만 그때 그 세계 시민 정신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예. 세계 시민 정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 세계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있을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뭐 정부의 역할도 있을 거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우리 국민들이 또 정부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그 서울대학교에 국가미래전략원의 그 명예원장으로 있습니다. 예. 이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술 그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아젠다. 거기에 그중에 우리는 참된 교육, 인성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점을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의 그 인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러한 그 인격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을 이 학교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 시스템도 좀
그 좀 더 개혁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정치가 매 5년마다 단절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어떤 나라, 네. 어떤 사람도. 또 정부가 5년마다 또 바뀌면서 또 다시 바뀌고 이런 그 과정을 어떻게 그 해야 되는지 저는 뭐 결과적으로 이 정치인 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좀 더 백년 대계를 보는 이러한 그 높은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에 대한 이제 조언은 하셨는데 본인도 보면은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정치를 직접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 유엔 사무총장을 끝내고 그러한 그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 저희 바람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아직 저는 저 정치에 그 직접 뭐 몸을 담을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대신 그 국가의 그 한 그 원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필요할 때에 어떤 그 쓴소리를 한다든지 하여튼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참고가 될 만한 이런 그 말씀들을 그 나누는 그런 그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에 너무나 그 이 편협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층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목소리를 올려라. 목소리를 올려라.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당신들 지도자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해라. 영어로 이럽니다. Raise your voice, challenge your leaders. 이 세상은 나와 우리 후손이 살 때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화합하고 통합된 사회로 만드는 것은 당신들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뽑지 않겠다. 이런 그 결기를 가지고 하라고 제가 이제 그 젊은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바쁘신데 이른 아침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